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초대를 하더니 직접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하니 저는 솔직히 기대도 했어요. 명절 이후로 어색해진 관계를 풀어보려는 건가 싶었어요. 남편과 딸도 약속이 있어서 못 가게 되었고 저는 혼자 며느리의 집을 찾았어요. 집에 도착하자 아들이 없었어요. 어, 민호는 어디 갔어?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어요. 약속 있다고 해서요. 저녁은 밖에서 먹고 온대요. 그제야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초대받았을 때는 아들이랑 같이 식사하는 자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며느리랑 저 단둘이서 먹는 자리였어요. 그때라도 알아차렸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바보같이 그래, 둘이서도 편하게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반찬도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분위기도 괜찮았어요. 이렇게까지 신경을 썼다면 정말 관계를 풀어보려는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냉동실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랩으로 돌돌 말린 둥근 덩어리였어요. 직감적으로 밥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순간 멈칫했어요. 부엌에 있는 밥솥이 멀쩡한데 왜 굳이 냉동실에서 밥을 꺼내는 걸까? 하지만 며느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걸 전자레인지에 넣었어요. 전자레인지가 돌아가는 동안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물을 따라 마셨어요. 그러다 전자레인지가 멈추자 뜨거운 척 손을 흔들며 밥을 그릇에 옮겨 담았어요. 그리고 제 앞에 툭 내려놓았어요. 바로 그 순간 부엌에서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하는 밥솥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는 태연하게 밥솥으로 가서 뚜껑을 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지은 밥이 가득 차 있었어요. 며느리는 주걱으로 한 그릇을 푸더니 자기 앞에 내려놨어요. 그제야 머리가 띵해졌어요. 제 앞에는 전자레인지에 돌린 냉동밥이, 며느리 앞에는 갓 지은 따뜻한 밥이 놓여 있었어요.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숟가락을 들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어머님.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무리 바보라도 이 정도면 눈치챌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일부러 제게 식은 밥을 준 거였어요. 입에서 욕이 튀어나올 뻔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눈앞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지은 밥을 먹고 있는 며느리를 보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한 술 떴어요. 겉은 미지근했어요. 그런데 속은 아직 차가웠어요. 제대로 데워지지도 않은 밥이었어요. 입안에서 퍽퍽하게 씹혔어요. 씹을수록 더 화가 났어요. 며느리는 태연하게 저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밥맛이 이상해요. 전자레인지에 더 돌려드릴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박영숙 님이 며느님과 갈등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박영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살아오면서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께서도 늘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고 그런 가르침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부족한 것도 많았고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저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가족이 제 삶의 중심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힘을 합쳐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았어요. 남편은 말수가 적은 사람이지만 책임감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강했어요.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남편을 믿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살았어요. 아들과 딸 두 아이를 키우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아플 때는 밤새 곁을 지키며 간호했고 학비 마련하느라 아끼고 또 아껴가며 생활했어요. 다른 집처럼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아이들에게 부족함을 느끼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좋은 옷 한 벌 사입지 못해도 아이들 먹을 음식만큼은 최고로 챙겨주고 싶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언제나 따뜻한 밥상이 기다리고 있도록 정성을 다했고 늦게까지 공부하는 날이면 간식이라도 챙겨주려고 노력했어요. 딸은 야무지고 씩씩한 성격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스스로 알아서 할 줄 알았고 똑 부러지는 성격이라 저도 믿고 맡길 수 있었어요. 반면 아들은 다정하고 속이 깊은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못하는 성격이라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다정하고 착한 건 좋지만 세상은 그렇게 착한 사람만 살아가는 곳이 아니니까요. 그래도 어릴 때부터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예뻐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려 했어요. 아들이 성장하면서도 크게 달라진 건 없었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 친구들과도 잘 지냈어요. 대학을 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점점 바빠졌지만 그래도 부모를 잊지 않고 연락도 자주 했어요. 명절이면 꼭 집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고 특별한 날이면 작은 선물이라도 챙겨주는 세심한 면이 있었어요. 부모로서 아들이 그렇게 성장해주니 대견했고 그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결혼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만 해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것만큼 반가운 일도 없잖아요. 이제 가정을 꾸리고 함께 살아갈 배우자를 만났다는 게 대견했어요. 처음에는 아들도 꽤 들뜬 모습이었어요. 평소보다 전화를 더 자주 했고 연애 때보다 더 애정이 깊어진 게 느껴졌어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기도 했고 빨리 얼굴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그러다 처음으로 며느리를 만났어요. 차분하고 조용한 인상이었어요. 아들보다 몇 살 어렸지만 말하는 걸 보니 생각이 어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서로 인사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며느리가 인사성이 밝고 예의도 갖춘 것 같아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요즘은 결혼해도 부모와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걱정도 있었지만 며느리가 괜찮은 사람 같아서 안심했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아들과 며느리는 신혼집을 차렸어요. 처음에는 분가하는 게 서운하기도 했지만 두 사람이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신혼이니 얼마나 좋을까 싶었고 서로 잘 맞춰가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어요. 그러면서도 혹시라도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찾아오라고 말했어요. 며느리는 고맙다고 했고 아들도 여느 때처럼 다정하게 대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첫 명절을 맞이했어요.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당연했어요.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익숙했고 가족끼리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나누는 것이 즐거웠어요. 이번 명절도 예전과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명절 전날부터 음식을 준비했어요.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갈비찜까지 해놓으니 한 상 가득 차릴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끝났어요. 남편도 거들어 주었고 딸도 함께 손을 보태서 도와주었어요. 음식 준비가 끝나니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팠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맛있게 먹을 걸 생각하니 힘든 줄도 몰랐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도착했을 때 반갑게 맞이했어요. 며느리도 방긋 웃으며 인사를 했고 아들도 오랜만에 본 가족들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준비해둔 음식을 차리고 함께 둘러앉았어요. 분위기는 좋았어요. 며느리도 음식이 맛있다며 칭찬을 했고 아들도 기분 좋게 웃었어요. 저도 흐뭇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즐겁게 지낼 수 있다면 앞으로도 명절이 기대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식사가 끝나고 난 뒤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예전부터 가족끼리 음식을 함께 준비하고 뒷정리하는 게 당연했어요. 명절이면 더 많은 음식을 준비하는 만큼 설거지도 많았어요. 저는 요리를 맡았고 남편과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설거지를 도왔어요. 아들도 딸도 결혼 전부터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누구 하나 불만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날도 딸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빨리 다 같이 치우고 쉬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아들도 일어나서 그릇을 옮겼고 남편도 자리를 정리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만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지 않는 걸 보고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손님 대접을 받고 싶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굳이 나서서 시키기도 뭐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대신 딸과 아들, 남편이 뒷정리를 끝냈어요. 그렇게 명절이 지나갔어요. 아무 문제 없이 잘 넘어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소리가 어딘가 어색했어요.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한 기색이 느껴졌어요. 한참 뜸을 들이던 아들이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미니가 지난번 명절 때 기분이 좀 안 좋았대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며느리가 시집에서 손님 대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설거지를 하게 눈치를 줘서 속상했다고 했어요. 아들은 처가에 가면 설거지를 하지 않는데 시댁에 오면 일을 시키니까 기분이 상했다고 했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도와달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다 같이 자연스럽게 하던 일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서운한 일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며칠이 지나서 아들을 통해서 듣게 되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직접 전화해서 말하는 걸 보니 며느리가 그만큼 신경이 쓰였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우리 집은 원래 다 같이 하는 게 당연한 문화였다고 며느리만 시키려고 한 것도 아니고 모두가 같이 했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기분이 상했다면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했어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신경 쓰겠다고 말해줬어요. 아들도 알겠다고 했고 며느리에게도 전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대화를 마쳤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남았어요.
그냥 넘어간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말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로도 며느리는 계속해서 시댁을 손님 대접을 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었어요. 아들과 통화를 마치고 나서도 기분이 개운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서운할 수도 있었겠다고 이해하려고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다른 가족들도 다 같이 했던 일을 왜 며느리만 억울하게 생각한 걸까요? 게다가 아들까지 며느리의 편을 들면서 마치 제가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말하니 속이 상했어요. 하지만 불필요하게 갈등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앞으로는 며느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조심하면서 지냈는데 이후로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시댁에 올 때 나름 공손하게 행동했고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일을 계기로 점점 거리감을 두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거리만 두는 게 아니라 대놓고 자신을 손님이라고 여기며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시댁에 올 때마다 마치 식당에 온 손님처럼 행동했어요. 들어오면 인사는 형식적으로만 하고 식탁에 앉아 기다렸어요. 남편과 딸, 저는 여느 때처럼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며느리는 끝까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음식이 다 차려지면 숟가락만 들고 와서 앉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해서 그러겠거니 했지만 갈수록 당연한 듯 행동하는 게 점점 불편해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래, 며느리는 그런 문화에서 자랐을 수도 있겠지. 손님처럼 대접받는 게 익숙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며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느리는 시댁에 오는 걸 꺼리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자주 찾아왔어요. 그냥 얼굴 보러 오는 거라면 좋았을 텐데 며느리는 오로지 한 가지 이유로 왔어요. 밥 먹으러요. 어머님, 내일 가서 저녁 먹어도 될까요? 어머님, 민호가 어머님 반찬 좋아하잖아요. 지난번에 싸주신 거 벌써 다 먹었어요. 처음엔 반갑기도 했어요. 명절이 아니어도 이렇게 종종 찾아와 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방문할 때마다 하는 말이 늘 같았어요. 밥 먹으러 갈게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왔어요. 저녁 시간이 가까워질 때쯤 연락이 오면 준비된 밥상을 받아 먹고 갔어요. 먹고 나면 후식까지 챙겨 먹고 남은 반찬이 있으면 챙겨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설거지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처음 명절 때 일이 있었으니 혹시라도 기분 상할까 싶어 굳이 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아들도 점점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설거지를 돕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며느리와 함께 식탁에 앉아 기다리기만 했어요. 남편과 딸이 뒷정리를 할 때도 묵묵히 앉아 있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숟가락만 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까지 했어요. 보다 못한 딸이 어느 날 말을 꺼냈어요. 엄마, 솔직히 좀 불편하지 않아? 오빠랑 새언니,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먹고 가는 것 같아. 그래도 자주 찾아오는 게 어디야. 시집 오는 걸 불편해하는 며느리들도 많잖아. 그럼 밥값이라도 해야지. 엄마, 마트도 새로 다녀오고, 음식 준비하고, 치우는 것도 다 엄마랑 아빠랑 나잖아. 오빠랑 새언니는 밥만 먹고 그냥 가고, 새언니가 설거지하기 싫으면 오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딸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주 오면서도 시댁에 애정은 주지 않고 오로지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며느리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기쁜 마음으로 찾아와 소식을 전했을 때 저도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어쨌든 손주가 생긴다는 건 기쁜 일이었어요. 남편도 흐뭇한 얼굴로 축하해 주었고 딸도 작은 선물을 준비해 며느리에게 건넸어요. 그날 저녁 작은 축하 자리를 마련했어요. 며느리도 기분이 좋은지 밝게 웃으며 식사를 했어요. 다 같이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임신했으니 며느리는 그렇다 쳐도 아들마저 당연하다는 듯이 앉아만 있는 모습이 영 거슬렸어요. 명절 이후로 점점 바뀌어가는 모습이 신경 쓰였지만 어쩌면 결혼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만드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그렇게 며느리는 점점 시댁을 대접받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저는 점점 불편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저녁 먹으러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 없이 혼자 왔어요. 웬일이야? 혼자 왔네. 민호가 약속 있다고 나가서요. 늦게 올 거라서 혼자 밥 먹기 싫어서 왔어요. 점점 선을 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도 아니고 혼자서 밥을 먹으러 오는 게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는 모습에 어이가 없었어요. 그날따라 따로 차려놓은 음식도 없었어요. 점심때 남은 밥이 있어서 간단히 김치찌개를 끓여 먹으려던 참이었어요.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숟가락을 하나 더 놓아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함께 밥을 먹는데 며느리는 평소처럼 만족스럽게 식사를 마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저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직접 밥을 대접하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고맙고 반가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준비한 저녁 자리에서 저는 상상도 못할 일을 겪게 되었어요. 며느리의 초대를 받고 처음엔 기뻤어요. 그동안 시댁에서 밥을 먹기만 하던 며느리가 직접 저를 초대해서 밥을 대접하고 싶다니 드디어 서로 마음을 터놓고 가까워질 기회가 생긴 걸까 싶었어요. 사실 명절 이후로 며느리와의 관계가 어색해졌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시댁을 손님처럼 여기는 태도가 점점 신경 쓰였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뭐라고 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먼저 이렇게 초대를 해오니 이제 좀 관계를 풀어보려는 걸까 싶어 반가운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은 마침 시골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함께 가지 못했고 딸도 약속이 있어서 저 혼자 가게 되었어요. 집을 나서면서도 괜히 설렜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며느리가 직접 초대한 자리였으니까요. 그동안 밥 먹으러 시댁에 오는 게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던 며느리가 이제야 나도 대접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 같아서 고맙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아들의 집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아들이 없다는 거였어요. 민호는 어디 갔어? 아, 약속이 있대요. 저녁에 뭐 먹고 온다고 해서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아들과 셋이서 식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갑자기 약속이 있어서 빠진다고요?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태연하게 웃었어요.
어머님이랑 저랑 둘이서 편하게 먹으면 되죠?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어쩐지 이 초대가 순순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색하게 굴고 싶지 않아서 애써 웃으며 식탁으로 향했어요. 이미 음식이 다 차려져 있었어요.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나름 신경 쓴 티가 났어요. 그 모습을 보고 순간 마음이 풀릴 뻔했어요. 그래, 내색은 안 했지만 그래도 마음을 쓴 거겠지 하고요.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냉동실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전자레인지에 넣었어요. 랩으로 쌓여있는 둥그런 덩어리였는데 멀리서 보니 밥처럼 보였어요. 순간 부엌 쪽을 봤어요. 거기에는 멀쩡한 밥솥이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왜 굳이 냉동된 밥을 꺼내서 데우는 걸까 싶었어요. 그리고 그 의문은 곧 답이 나왔어요. 전자레인지에서 삑 하는 소리가 났고 며느리는 밥그릇에 그 밥을 담아 제 앞에 놓았어요. 동시에 뒤쪽에서는 밥솥이 취사 완료되었다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밥솥을 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갓 지은 따끈따끈한 밥을 떠서 자기 앞에 놓았어요.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제 앞에는 전자레인지에 돌린 냉동밥이, 며느리 앞에는 방금 지은 뜨거운 밥이 놓여 있었어요. 며느리는 태연하게 숟가락을 들더니 방금 퍼온 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어머님. 순간 너무 황당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저를 초대해 놓고 본인은 따끈한 밥을 먹으면서 저한테는 냉동실에 있던 묵은 밥을 돌려서 내놓는다고? 그제야 이 초대가 왜 이루어졌는지 알겠더군요. 며느리는 복수를 하고 있었어요. 며칠 전 며느리가 혼자 저녁을 먹으러 왔던 날이 떠올랐어요. 점심때 남은 밥을 먹으려던 참이라 새로 밥을 하지 않았고 그 밥을 함께 나눠 먹었어요. 그런데 그게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댁에서 손님 대접도 못 받고 식은 밥을 먹었다는 걸로 남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 싶었어요. 순간 너무 화가 났어요. 저를 대놓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유치한 복수를 한다고? 그것도 본인은 따끈한 밥을 먹으면서 초대한 시어머니에게는 차갑고 딱딱한 밥을 내놓으면서. 하지만 그 자리에서 화를 낼 수는 없었어요. 당장이라도 밥그릇을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저만 속 좁은 사람 되는 것 같았어요. 대신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술 떴어요. 예상대로 겉은 따뜻해 보였지만 안쪽은 덜 데워져 있었어요. 딱딱하고 퍼석한 냉동밥 특유의 식감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먹을수록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제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면서도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 얼굴을 보니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숟가락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입맛이 없네. 속이 안 좋아서 일찍 가야겠다. 며느리는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는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러더니 곧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세요? 과일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괜찮아. 다음에 보자. 더는 이 자리에서 단 1분도 있고 싶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아쉬운 기색 하나 없이 문 앞까지 배웅해줬어요. 문이 닫히고 집을 나서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분노, 실망, 허탈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딸이 돌아와서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물었어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그제야 참아왔던 감정이 터졌어요. 며느리가 저에게 한 행동을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말도 안 돼. 새언니가 진짜 그랬다고? 그래. 그냥 무심코 한 게 아니야. 일부러 그랬어. 복수하려고. 딸이 벌떡 일어섰어요. 엄마, 가만히 있지 마. 당장 전화해. 딸은 참지 못하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스피커폰을 켜고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새언니, 엄마한테 냉동밥 준 거 일부러 그런 거야?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며느리가 아주 태연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요. 똑같이 한 건데 왜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어요.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차례였어요. 딸이 손에 힘을 주며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스피커폰을 통해 들려오는 며느리의 태연한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제가 뭐 잘못한 건가요? 당한 대로 갚아드린 것뿐인데요. 그 한마디에 머리가 띵해졌어요. 며느리는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당당했어요. 복수를 해놓고도 뻔뻔하게 받아치고 있었어요. 딸이 참지 못하고 쏘아붙였어요. 똑같이 한 거라고? 새언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때 어머님도 저한테 식은밥 주셨잖아요. 저도 기분이 어땠는지 느껴보시라고 똑같이 해드린 건데 뭐가 문제죠? 며느리의 말투에서 비꼬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지금 밥.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갑자기 찾아와서 같이 먹은 거였잖아. 내가 일부러 차가운 밥을 준 것도 아니고 우리도 똑같이 먹었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불만이었어? 며느리가 피식 웃으며 대꾸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요즘 세상의 시댁에서 며느리한테 그런 식으로 밥 주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저희 엄마는 사위한테 그런 대접 안 해요. 그래서 넌 너희 엄마처럼 나를 대접해 준 거야? 내가 초대해서 갔더니 넌 따뜻한 밥 먹고 나는 냉동실에 굴러다니던 밥이나 데워서 내놓고 그게 내 방식의 대접이야? 목소리가 떨릴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태연했어요. 그때 제가 기분 나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조용히 같은 방식으로 알려드린 거예요. 어머님도 이제 아셨겠죠? 남이 식은 밥 주면 기분이 어떤지. 너 정말 뻔뻔하구나. 제가 쏘아붙이자 며느리는 피식 웃으며 대꾸했어요. 이렇게 화낼 일인가요? 저는 그냥 똑같이 한 건데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시는 것 같네요. 딸이 핸드폰을 꽉 쥐고 소리쳤어요. 진짜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새언니는 복수하겠다고 일부러 엄마한테 그런 거야? 어쩜 그렇게 속이 뒤틀린 사람이야? 엄마가 내 시녀야? 밥상 받아먹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일부러 이런 식으로 치사한 짓까지 해? 며느리가 한숨을 쉬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가씨, 그렇게까지 흥분할 일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똑같이 한 거라고요. 원래 이런 건 직접 경험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이제 어머님도 제 입장이 어땠는지 이해하셨겠죠? 순간 너무 화가 나서 핸드폰을 확 빼앗아 끊어버렸어요. 분노로 머리가 뜨거워졌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졌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딸은 씩씩거리며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엄마, 이대로 넘어가면 안 돼. 당장 오빠한테 전화해.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핸드폰을 들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이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따졌어요. 지금 미니한테 다 들었어. 내가 이 일 알고 있었어. 아들이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어요. 무슨 일이야?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미니가 나한테 한 짓 내가 알고 있었냐고 묻잖아. 아들이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어요. 엄마, 지금 바뀐데 집에 가서 민이랑 이야기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 지금 당장 대답해. 내가 알고 있었는지만 말해. 엄마, 나중에 이야기하자. 그 한마디로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 몰랐을 리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대놓고 태연하게 구는 걸 보면 분명 아들에게도 말했을 테고 아들은 그걸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동안 시댁에서 대접받는 것만 좋아하던 며느리, 그리고 그런 며느리 편에 서서 같이 태도를 바꿔간 아들. 이제야 모든 게 선명해졌어요. 딸이 씩씩거리며 소리쳤어요. 엄마, 가자. 오빠네 집 가서 직접 따지자. 솔직히 저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가봤자 아무 소용 없을 것 같았어요. 오히려 준비할 시간을 줄 필요가 없었어요. 아니, 내일 네 아빠랑 같이 갈 거야. 딸이 제 얼굴을 보더니 뭔가를 느낀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은 말없이 듣고 있다가 조용히 일어나더니 옷을 갈아입었어요. 어디 가요? 민호네 집 가야지. 그 말에 딸도 벌떡 일어났어요. 저도 따라 나설 준비를 했어요. 이대로 넘어갈 일이 아니었어요. 이제 이 싸움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였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옷을 챙겨 입었어요. 무뚝뚝한 성격이라 평소에도 말이 적은 사람이지만 지금은 표정마저 굳어 있었어요. 그 얼굴을 보니 저도 모르게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화를 낸 적이 있었던가.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핸드폰을 꽉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에도 자기 의견이 뚜렷한 아이였지만 오늘은 아예 폭발 직전이었어요. 저도 화가 나고 속이 뒤집어졌지만 남편이 직접 나서겠다고 하니 괜히 더 긴장됐어요. 남편은 딱 한마디만 했어요. 가자. 그 짧은 한마디에 저와 딸은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차를 타고 가는 내내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은 운전대만 꽉 잡고 있었고 딸은 분노를 사귀지 못한 채 헛웃음을 치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아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며느리는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나? 아니면 결혼 후에 변한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도 하나는 분명했어요.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아들이 인터폰을 확인하더니 예상도 못했다는 얼굴로 문을 열었어요. 아, 아버지 엄마도 여기 웬일이세요? 남편은 대꾸도 하지 않고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딸도 신경질적으로 신발을 벗고 따라 들어갔어요.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멀뚱히 서 있었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며느리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저녁을 먹고 있었는지 반찬 몇 개가 올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남편이 걸어가더니 갑자기 손을 뻗어 밥그릇을 확 엎어버렸어요. 쨍그랑 숟가락과 젓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밥알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며느리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벌떡 일어났어요. 아들도 놀라서 아버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 순간 아들이 소리쳤어요.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너는 그래 놓고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단호하고 낮게 깔린 목소리였어요.
평소 과묵한 남편이 화가 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딸도 마찬가지였는지 옆에서 입을 꾹 다물고 남편의 반응을 지켜봤어요. 며느리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시잖아요. 남편이 헛웃음을 지으며 쏘아붙였어요. 너는 시어머니한테 해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잖아. 내가 했던 짓 똑같이 당해보니까 기분이 어때? 며느리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어머님이 제 입장을 이해해 주길 바란 거예요. 딸이 폭발하듯이 소리쳤어요. 새언니, 진짜 어이없어서 말을 못하겠네. 이해하길 바랐다면서 왜 그렇게 비열한 방법을 쓴 거야? 엄마가 새언니 시녀야? 대접받을 것만 기대하고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복수하겠다고 이런 짓을 해? 아들은 며느리 쪽으로 가면서 말했어요. 민희야, 진정해. 아버지, 엄마, 제발 진정하세요. 너무 감정적으로 나가시는 거잖아요. 저도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감정적으로 나가는 게 누군데? 내 마누라가 감정적으로 유치한 짓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아들이 갑자기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도 잘한 거 없어요. 그냥 서로 사과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말에 남편이 눈을 가늘게 뜨며 노려봤어요. 사과. 내가 지금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얘가 내 아내한테,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한 번이라도 따져봤어. 내가 남편이면 아내가 그런 짓 했을 때 바로 잡아야 하는 거 아니야? 아들은 입을 꾹 다물었어요. 어떻게 내 엄마가 당한 걸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먹고 있을 수가 있어. 이게 다 내가 제대로 잡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야.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말을 이어갔어요. 이제 더 이상 못 봐주겠다. 너희 둘 앞으로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마라. 그리고 남편은 주위를 둘러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집 당장 내놔라.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 내가 사줬지. 내가 산 게 아니라 결혼한다고 해서 집까지 사줬더니 내 마누라한테 이런 식으로 복수질을 해. 그런 집에서 너희들 편하게 사는 꼴 더 이상 못 본다.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아들을 쳐다봤어요. 오빠 무슨 말이야? 집이 아버님 거라고?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남편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내 집에서 살면서 내 마누라한테 그런 짓을 했다는 거 자체가 역겨워. 너희 둘 당장 이 집 비워. 그리고 자식이라는 이유로 받았던 지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돌려놔라. 며느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들의 팔을 붙잡았어요. 오빠 뭐라도 말 좀 해봐. 이러면 안 되잖아.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남편을 쳐다봤어요. 아버지, 제발 화 푸세요. 정말 그런 뜻은 아니었을 거예요. 손주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봐주세요. 남편은 싸늘하게 쳐다봤어요. 손주. 그래, 손주는 내 피지. 그런데 손주 엄마 아빠가 이따위로 굴면 손주까지 우리랑 상관없다고 생각할 거다. 그러니까 손주 타령하지 마라. 내 엄마가 당한 걸 보고도 내가 제대로 잡지 못한 이상 이제는 내 선택이야. 아들은 결국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엄마, 미안해요.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그제야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좋아. 이 집에서 살려면 조건이 있다. 앞으로 매달 100만 원씩 내 계좌로 월세 보내라. 안 그러면 집 팔아서 돈 회수할 거다. 아들과 며느리는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제 진짜 싸움의 끝이 보이고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얼음처럼 굳어 있었어요.
남편이 단호한 목소리로 내뱉은 월세 100만 원이라는 말이 두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거였어요. 아들이 울상으로 소리쳤어요. 아버지, 자식한테 어떻게 월세를 받아요?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남편은 콧방귀를 뀌며 쏘아붙였어요. 너는 부모한테 어떻게 복수질을 해?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해놓고도 밥이 넘어가냐? 그래, 부모 자식 간에 돈 주고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런데 넌 이미 자식 대접받을 자격이 없어. 자식이면 부모를 저렇게 대하진 않겠지. 며느리는 그제야 사색이 된 얼굴로 아들을 붙잡았어요. 오빠 어떡해? 우리 월세 100만 원 어떻게 내? 아들은 말없이 바닥만 내려다봤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가장 당황한 건 며느리였어요. 아버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어머님께 사과도 드릴게요. 그제야 며느리 입에서 처음으로 사과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말 속에는 진심이 없었어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너 지금 사과하는 이유가 뭐야? 정말 내가 한 짓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야? 아니면 이 집 못 내놓고 싶어서야? 며느리는 그 말에 입을 꾹 다물었어요. 남편이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어요. 100만 원. 일일 늦어도 안 봐준다. 돈 안 보내면 바로 나가라. 선택은 너희가 해. 아들이 망연자실한 얼굴로 남편을 쳐다봤어요. 아버지, 제발 너무 그러지 마세요. 남편은 더 이상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오늘부터 너희는 우리 가족이 아니다. 그 말을 끝으로 우리는 돌아섰어요. 그날 이후 아들은 어떻게든 월세를 내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어요. 며칠 후 몰래 찾아와서 저한테 사정하더군요. 엄마, 우리 애도 태어날 텐데 너무한 거 아니야? 월세 100이면 생활비가 빠듯해. 저는 피식 웃으며 대꾸했어요. 그럼 집을 비워. 집도 사줬더니 시어머니한테 복수질이나 하는데 내가 미쳤다고 거기 공짜로 살게 해줘? 엄마, 미안해. 민희도 후회하고 있어. 후회하면 뭐하니? 내가 똑바로 잡았어야지. 그날 아들은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한 달 후 남편 계좌로 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아들과 며느리와의 연락이 끊어졌어요.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해도 이미 늦었어요. 며느리가 스스로를 손님이라고 했으니 이제 저도 손님으로 대할 생각이에요. 반갑지 않은 손님으로요. 전화가 와도 받지 않고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가족이 아니라 했으니 더 이상 가족처럼 대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제 와서 손주를 핑계로 다시 가까워지려고 한다면 그건 오산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겠죠. 부모가 그래도 자식을 끝까지 품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족이라면 가족답게 행동해야죠. 그걸 버린 건 아들과 며느리였어요. 그러니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처럼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았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눈을 부릅뜨고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저 솔직히 너무 답답해요. 도대체 언제까지 저만 이러고 살아야 해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저만큼이나 큰아들도 당황한 듯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큰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저랑 남편 둘 다 맞벌이 하는 거. 그런데 집안일은 왜 저 혼자 다 해야 하냐고요. 저도 회사에서 일하고 오면 힘든데 집에 오면 또 일해야 해요. 그 말에 저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집안일은 거의 다 제가 해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까지 다 해줬는데 오히려 이런 말을 듣다니.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뭘 혼자 다 했다는 거야. 내가 아침에 밥 차리고 설거지도 했고 빨래로 돌렸어. 저녁 준비도 거의 다 내가 했는데. 그러자 큰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이 도와주시긴 했죠. 그런데 그것도 다 제가 신경 써서 해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어머님께 뭐 해달라고 직접 부탁하면 또 어머님이 기분 나빠하실까봐 조심스럽고요. 그러니까 저만 스트레스를 받는 거라고요. 그 말에 저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아니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부담을 줬다고. 내가 자발적으로 한 일을 가지고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큰아들은 그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큰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지금 듣고 있지? 내 아내가 말하는 거.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자 큰아들은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서로 좀 배려하면서 지내면 안 될까? 저는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배려를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집안일을 도맡아서 했는데도 여희가 이런 말을 한다고? 그러자 큰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받았습니다. 어머님이요? 어머님이 하시는 게 뭐가 있는데요. 저도 퇴근하고 와서 계속 일하는데 어머님은 하루 종일 집에 계시면서 좀 도와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나를 일하는 사람 취급하는구나. 이 집에서 쉬는 것도 죄가 되는구나. 큰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우리도 힘드니까 조금만 이해해줘요. 저는 큰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게 무슨 변명이 될 순 없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말대로 배려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라며. 너희도 나한테 배려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집에서 쉴 수도 없는 거야? 큰 며느리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어머님은 쉬셨잖아요. 제가 부탁 안 드려도 어머님이 그냥 알아서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진짜 힘들어서 그러는 거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주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제는 아예 나한테 책임까지 떠넘기려 하는구나.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 힘들겠지. 그럼 내가 직접 하렴. 나한테 더 이상 기대지 말고. 큰 며느리는 순간 당황한 얼굴을 하더니 바로 큰아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냥 다 같이 편하게 지내자는 건데. 저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애초부터 내 입장을 이해할 생각이 없는 거구나. 이 집에서는 나는 가족이 아니라 편리한 존재일 뿐이었구나.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이숙자님이 아들 내외와 갈등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숙자라고 합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고 바쁜 와중에도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덕분에 부족함 없이 성장할 수 있었고 성인이 된 후에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며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운명처럼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두 아들을 낳아 가정을 꾸렸습니다. 결혼 후 저는 가정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이 바깥일을 하는 동안 저는 살림을 도맡아 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썼고, 남편이 퇴근하면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별한 욕심 없이 그저 가족이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늦은 밤이 돼서야 돌아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한마디 불평 없이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든든했고, 그런 남편을 위해 저는 언제나 따뜻한 집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랐고, 저는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면서 육아가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 보람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성장했습니다. 두 아들 모두 대학에 들어갔고 큰아들은 취업 후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도 자신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남편과 단둘이 조용한 노후를 준비해야겠다 생각했지만 세상 일은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지 않더군요. 어느 날 남편이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나도 허망하고 슬펐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남편을 보내고 난 뒤 혼자 집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홀로 남겨진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이 커졌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남편이 없는 집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차 한 잔을 마셔도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고 텔레비전을 켜도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큰아들이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권유하니 결국 큰아들의 집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차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손주들과 함께 지내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고 가끔씩 놀러 오겠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짐을 정리하고 큰아들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습니다. 손주들도 반겨주었고 큰며느리도 살갑게 대해주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따뜻하게 느껴졌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같아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큰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점점 대하는 방식이 변했습니다.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고 말투도 사뭇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도와주겠다고 하면 됐다고 하면서도 정작 뒤돌아서면 혼자서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신경을 너무 곤두세우는 게 아닐까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저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큰며느리는 점점 집안일을 저에게 떠넘겼습니다. 처음엔 도와달라는 식으로 말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한 듯이 시켰습니다. 대놓고 명령하지는 않았지만 어쩌다 제가 쉬려고 하면 은근히 눈치를 주며 일을 시켰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제겐 이 집이 본가가 아닌데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해야 하는 게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처음엔 참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어차피 같이 사는 입장에서 불편함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큰며느리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저만 부리듯 했고 큰아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항상 피곤하다고 했고 저는 불만을 털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며느리가 대놓고 말했습니다. 집안일 좀 해주셔야죠.
매일 놀기만 하시면 곤란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매일 놀기만 한다고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도대체 뭔데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지만 참고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큰며느리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도 일하느라 힘든데 집안일은 어머님이 좀 맡아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제가 한숨을 쉬며 조용히 있었더니 큰며느리는 못 들은 척하며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큰아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내 아내가 나한테 하는 말 들었어? 큰아들은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집안일을 다 해야 하는 거냐? 나는 이 집안의 하인이 아니야. 큰아들은 당황한 얼굴을 하더니 괜히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니냐며 오히려 저를 달래려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큰며느리는 저를 존중하지 않았고 큰아들은 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큰며느리의 행동은 더욱 심해졌고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계속 참고 살아야 할지 아니면 결단을 내려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집에서 제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큰며느리가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이제는 노골적으로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가게 됐고 식사를 준비하고 나면 설거지는 당연히 제 몫이었습니다. 청소며 빨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놓았고 저는 마치 하녀처럼 온종일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모르게 스스로 움직였지만 점점 억울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어느 날은 일부러 집안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차리지 않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큰며느리가 퇴근하고 오더니 자연스럽게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그러더니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걸 확인하곤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오늘 밥 안 하셨어요? 그 말이 나오길 기다렸다는 듯이 저는 말했습니다. 응. 오늘 좀 피곤해서 쉬었어. 큰며느리는 대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요. 뭐 피곤하면 쉴 수도 있죠. 하지만 저희도 일하고 와서 피곤한데 저녁 준비까지 하려니까 좀 힘드네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내가 좀 해라. 나도 매일 일하는 거 힘들다. 큰며느리는 표정을 굳히더니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내내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는 더 노골적으로 태도를 바꾸더군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일부러 소리를 내거나 작은 불만을 흘리듯 말했습니다. 저도 듣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뭘 그렇게 투덜거려? 하고 물었더니 그냥 피곤해서요. 하는데 말투가 어찌나 신경을 긁던지. 큰아들은 퇴근하면 늘 피곤하다고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저를 신경 써주는 것 같았지만 점점 달라졌습니다. 큰며느리가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큰아들까지 저에게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건성으로 대답했고 대화조차 줄어들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점점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큰며느리가 대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맞벌이라서 집안일이 버겁거든요. 어머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도 좀 편할 것 같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나도 하루 종일 집에서 쉬는 거 아니야.
몸도 예전 같지 않고 피곤할 때도 많아. 근데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큰 며느리는 시선을 피하더니 그러게요. 어머님도 힘드시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네요.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니 무슨 뜻인지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나보고 나가라는 거구나. 그동안 말없이 참고 살아온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지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야 할까, 계속 참고 살아야 할까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아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요즘 너무 힘들다. 이 집에서 계속 지내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큰아들은 당황한 얼굴을 하더니 무슨 말이야? 갑자기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나를 존중해줘야 하는데 요즘은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지 모르겠어. 큰아들은 난처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큰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힘드시면 어쩔 수 없죠. 본인 편한 대로 하시는 게 맞죠.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 자리는 없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민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차근차근 준비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이 집에서 제 자리는 없다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참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침이 되자 저는 작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시간 괜찮니? 진우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 요즘 힘들어. 내 형네 집에서 지내는 게 쉽지 않네. 진우는 바로 반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갈까요? 아니면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실래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결정한 건 아니야. 그냥 내 얘기가 듣고 싶어서 그래. 진우는 조용히 있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형수랑 잘 지내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순간 진우는 모든 걸 알아챈 듯 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사실 저도 걱정됐어요. 형수는 원래 그런 성격이잖아요. 본인 편한 대로 행동하고 불편한 건 절대 안 하려고 하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었구나. 진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형한테 무조건 맞추지 마세요. 형이 어머니를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존중해야죠. 그런데 형수가 그런 식으로 나오고 형이 아무 말도 안 한다면 어머니도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해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큰애 집인데 너무 쉽게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구나. 진우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 집이라고 다 가족이 아니에요. 어머니를 하녀처럼 대하는데 그게 무슨 가족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조용히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진우 말이 맞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참고 있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을 내리기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큰 며느리는 퇴근하고 오더니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장봐 오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오늘은 그냥 쉬었어. 큰 며느리는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 저희도 바빠서 장을 못 봤는데. 저는 느긋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도 이제 알아서 해야지. 나도 계속 이렇게 못해. 큰 며느리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뭐 어머님이 힘드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집에서는 내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는 걸 저 말 한마디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작은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나 이제 결정을 내렸어. 나 너희 집으로 가야겠다. 진우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당연하죠. 언제든 오세요. 저는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진우야. 그날 저녁 저는 큰아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이 집에서 나가려고. 큰아들은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이야?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 내가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다면 조금 더 내 입장을 배려해 줬어야 하는 거 아니니? 큰아들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너무 갑작스러워서.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게 아니야. 나는 오랫동안 고민했어. 그런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이제 결정을 내린 거야. 큰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더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이 집에서는 저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다는 걸 마지막 순간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작은 아들의 도움을 받아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집을 나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해결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을 나온 후 저는 작은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진우는 벌써부터 저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짐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는데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구나. 진우는 저를 안치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마음이 편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작은 아들은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이제 형네 집 일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완전히 편하지는 않네. 그래도 내 형인데. 진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이 어머니를 가족처럼 대하지 않았잖아요. 자족이라고 해서 다 참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맞는 말이야. 이제는 내 행복을 찾아야 해. 그렇게 작은 아들과 함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항상 저를 배려해 주었고 며느리도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혹시 예전에 살던 집 재건축된다고 하던 거 사실이에요? 저는 깜짝 놀라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뉴스에서는 제가 살던 동네가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집은 아직 제 명의로 되어 있었고 나올 때 전세를 주고 있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재건축이 되면서 집값이 많이 오를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그보다 더 걱정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큰아들 내외에게도 전해지지 않았을 리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역시나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지 며칠 후
큰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목소리는 어색하게 밝았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야? 큰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한번 오세요. 애들도 보고 싶어 하고 어머니랑 같이 밥도 먹고 싶어요. 저는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의 연락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친절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오다니 너무 뻔한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저는 작은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우는 이미 상황을 다 짐작한 듯 했습니다. 형이 갑자기 연락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전화하더니 집에 한번 오라고 하네. 진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당장 가지 마세요. 분명히 속셈이 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큰며느리까지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뭐 그냥 지냈어. 무슨 일 있니? 큰며느리는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서 다 같이 밥 먹는 거 어떠세요? 오랜만에 가족끼리 모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를 하녀처럼 부리던 사람이 이제 와서 가족끼리 모이자고 하다니 너무 뻔한 수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태어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진우를 불렀습니다. 진우야, 나 한번 가볼까 싶다. 작은아들은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진짜로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려고. 진우는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지만 결국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큰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떤 말을 할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미 머릿속에서 다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저를 내쳤던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그 집의 문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속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이 집을 나설 때는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이 집이 내 집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큰며느리가 활짝 웃으며 나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오랜만이에요. 저는 잠시 멈춰 서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몇 달 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였습니다. 그때는 눈길조차 제대로 마주치지 않던 사람이 이제는 친절한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오랜만이네. 거실로 들어가니 큰아들이 반갑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저는 소파에 앉으며 조용히 둘러봤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대하는 태도는 확실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부엌으로 가더니 과일을 깎아서 내왔습니다. 어머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많이 드세요. 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언제 과일 좋아한다고 했니? 큰 며느리는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건강에 좋으니까요.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이들이
무슨 말을 꺼낼지, 얼마나 가식적으로 나올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오늘 모인 이유가 있어요. 저는 속으로 드디어 시작이구나 싶었지만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데? 큰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 집 말이에요. 재건축 소식 들으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들었어. 그래서 그게 왜 그러니? 큰 며느리가 슬며시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집값이 많이 올랐던데 혹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왜 궁금하니? 큰 며느리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어머님도 이제 편하게 사셨으면 해서요. 그래서 혹시 저희랑 다시 같이 사시는 건 어떨까 싶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저를 귀찮아하고 나가라고 은근히 눈치를 주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다시 같이 살자고 하다니 너무 뻔한 수작이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같이 살자고 하니까 반갑네. 근데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니? 큰아들은 당황한 얼굴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요.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날 걱정하는 거였구나. 그런데 난 이미 내 생활이 편해. 너희 집에서는 내가 하녀처럼 지냈던 거 기억 안 나니? 큰 며느리는 얼굴이 굳어졌고 큰아들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봐라. 내 집값이 많이 오른 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큰아들은 부정하려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라고 하지 마라. 너희 표정이 다 말해주고 있어. 순간 거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더 이상 표정 관리를 하지도 못하고 어색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천천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난 이미 결정했어. 내 돈은 내 인생을 위해 쓸 거야. 너희가 다시 나를 필요로 한다고 해도 나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큰아들은 초조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건 없잖아요.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죠.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 너희는 가족을 그렇게 대하니? 나를 도와준 적이 있니? 내가 힘들어할 때 너희는 나를 내몰았어. 그런데 이제 와서 가족 운운하는 거야. 큰 며느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그래도 저희도 힘들었잖아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힘들었다고. 너희는 나를 하녀처럼 부려놓고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나오니? 내가 이 집에서 밥하고 청소할 때 너희는 뭐 했는데? 큰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시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대화가 안 되겠지. 너희는 처음부터 내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들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내일에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나는 이제 내 삶을 살 거니까.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묘한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더 이상 저 사람들에게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오롯이 저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집을 나서면서도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끝까지 뒤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붙잡지 않은 건 이미 게임이 끝났다는 걸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니까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았던 걸 수도 있겠네요. 다만 재건축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걸 내색하지 않았던 것뿐이겠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독 상쾌했습니다. 이제 더는 그 집의 문을 두드릴 일도 없을 것이고 그들에게 기대할 것도 없을 테니까요. 작은아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진우가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후련하다. 이제 정말 끝났어. 진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형이 뭐라고 하던가요? 저는 소파에 앉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뻔하지 뭐, 가족이니까 도와야 한다느니. 예전 일은 잊고 다시 시작하자는 둥 하지만 난 단호하게 거절했어. 그리고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나왔어.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머니 그런 사람들하고 다시 얽힐 필요 없어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내 인생을 살 거야. 그리고 너한테도 더는 부담 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동안은 큰아들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고 혹시라도 그 집에서 저를 진심으로 원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라 돈을 가진 존재였다는 것을. 그리고 몇 주 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오른 집값을 정리하기 전에 법적으로 모든 정리를 해두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큰아드님과 상의하신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직 몰라요. 저는 이 재산을 제 뜻대로 쓰고 싶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시죠. 그렇게 저는 재산을 정리했고 돈을 안전하게 관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상금 일부는 작은아들에게 도움을 주기로 했고 나머지는 제가 편히 살 수 있는 곳을 마련하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저를 위한 결정을 내리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끝낸 후 어느 날 작은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나 이제 내 집에서 나와서 따로 살 생각이야. 진우는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아니야. 원래 생각했던 거야. 내 집에서 편하게 지내긴 했지만 그래도 내 공간이 필요하더라고. 이제는 정말로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 진우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지내셔도 괜찮겠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난 이제 누구한테 기대서 살고 싶지 않아. 그렇게 저는 작은아들의 지지를 받으며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자유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을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에도 큰아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무슨 할 말인데? 잠시 후 큰아들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냥 어머니께 사과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제 늦었다. 더는 연락하지 마라. 그렇게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그동안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는지 이제야 실감이 나더군요. 아침이면 조용히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내리고 창문을 열어 시원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집안일도 오롯이 제 몫이지만 억울함이나 피로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부려먹지 않았고 누구도 당연하다는 듯 저에게 기대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하나둘씩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동네를 산책하며 시장도 구경하고 오래된 책방에 들러 책도 골랐습니다. 저녁이면 조용히 음악을 틀어놓고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걱정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오히려 진우는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는 걸 보고 안심한 듯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평화롭게 흘러가던 어느 날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아들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전화번호를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다른 번호로 연락이 왔더군요.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나는 분명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큰아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얼굴 보고 얘기하면 안 될까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할 말이 뭐가 남았다고. 그런데 큰아들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부탁이에요. 한 번만 만나 주세요. 그 말에 순간 흔들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든 달라질 건 없었으니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 난 이미 내 길을 가기로 했고 너랑 다시 얽힐 생각 없어. 큰아들은 애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 말이 오히려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기회를 준 적이 있었니? 내가 힘들어할 때 너는 한 번이라도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었니?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다 해결될 것 같아. 큰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말이 다 맞아요. 그런데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저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큰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뭔지 알겠어. 하지만 난 다시 돌아갈 생각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그리고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말고. 전화를 끊고 나니 후련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이라는 것. 그날 밤 창가에 서서 조용히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젠 누구도 제 삶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저를 위해 살아갈 겁니다. 더 이상 누구의 엄마가 아닌 저 자신으로서요.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